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이어서 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을 보실 때 생전 처음인 만약에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문의 맨 끝을 보시면 작가하고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안 나와 있으면 작자 미상이라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작자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가를 봤더니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근데 제목이 슬픔이 기쁨이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형식은 약간 편지 형식이라든지 대화 형식일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나 보다라고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지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나는 아마도 여기에서 슬픔이 기쁨이에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슬픔을 말하고 너는 기쁨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했는데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일반적으로 굳이 슬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의미인데 약간 부정적인 거를 굳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준대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슬픔을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줬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과 모순이 되는 거네요. 역설적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뭐 채소 이런 거 소소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채소 대신에 귤을 몇 개 놓고 이렇게 할머니가 겨울에 놓았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기쁨이겠네요.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외된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할머니로 대체를 했나요? 그랬더니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어떻게 된대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자가 또 얼어 죽을 수가 있나요? 여기도 약간 모순된 표현이 있네요. 역설 표현이 좀 있네요. 근데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동사자는 할머니랑 같은 사회적 약자이고 너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 어떤 것을 의미하겠네요. 기쁨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런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지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너에게 이제 그래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래요? 이 세상에 내리다 한방눈을 멈추겠대요. 흔히 한방눈이라고 하면요. 이게 시에서요.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멈추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방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에서는 쓰였네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봄눈은 또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눈이 이렇게 땅에 수분도 촉촉하고 춥지 않을 때 눈이 내리잖아요. 봄눈이요. 그래서 여기서 봄눈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겠네요. 추워 떠는 사람들, 앞서 얘기했던 할머니나 동사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겠네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요. 그 눈이 그친 그 눈길을요. 너와 함께 걸어가겠대요. 그러면 뭔가를 같이 하자라는 의미가 좀 들겠네요.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사회적 약자까지 이웃에까지 함께 사랑하자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좀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박애주의자, 뭐 박애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더욱 형상화시키고 강조했죠.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기쁨이 아까 보세요. 귤 깎았다고 히히히히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슬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 표현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의 기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쪽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를 말하고요. 슬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고통이다라고 시인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 해석이 들어갔으니까요. 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에 보이세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죠.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촉구,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촉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10번. 위그레 하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뭐겠어요? 네, 사회적 약자까지도 뭐예요?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내준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과 니은과 리을은 사회적 약자, 디귿은 그와 별개인 기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어떠셨어요? 혹시라도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12번에서 14번이네요. 소설이네요.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시면 박완서라는 작가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네요. 박완서 씨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분 소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제목으로 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마의 말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말뚝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해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제목이 엄마의 말뚝이라고 했죠. 나의 어머니는요.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요.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오빠에 대한 환각에 시달리고 오랫동안 탈진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네요. 오빠는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네요. 나는 어머니 얘기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쫙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읽을 때는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감상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알맞은 온기와 악력은 뭐예요? 쥐는 힘 있죠?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대요.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가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네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처럼요? 하고 다시 되묻죠.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었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대요. 지금 보니까요, 철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기법 정도는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주기법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보여지면서 비유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까까까까 뜨뜨뜨뜨뜨 처럼이라는 말이 오면 무조건 직유법이에요. 근데 여기 처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비유법은 직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밭머리에서 감회장했대요. 아까 오빠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려병사자라고 했어요. 요거 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뒤에 지문의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말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떠돌아다니다가 타향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겠네요. 거리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행련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난한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수복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전쟁 나서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남한에서 서울을 다시 탈환했잖아요.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대요.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요, 아비 없는 아들들, 당연히 오빠가 이제 죽었으니까 올케가 낳은 아이, 오빠의 아이들은 아비가 없겠죠. 당연히 아비 없는 아이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아내가 이런 식으로, 올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대요.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채처럼, 여기 역시 주기법 나왔네요. 젊어 가부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 더 양발 기세가 아니었대요. 며느리가 약간 안쓰러워서 어머니가 그래도 좀 맞춰주셨나 봐요. 옛날 분인데도. 근데 그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대요.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가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래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대요? 순종을 하고 말았대요.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대요.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요. 우리 묵묵히 뒤따라갔죠.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깊은 그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서고요.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서 한 줌의 먼지가 된 오빠의 가루를 이렇게 훨훨 날린 거죠. 그러면서 개풍군의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선영 모르시면 맨 뒤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대요.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품고 그걸 삭히고 그 다음에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대요. 마치 출전하려는 방금 출전하는 용사처럼 씩씩해 보였다고 했어요. 역시 처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작가가요.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대요. 기억이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뒤에 문제가 나오나 보네요.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약한 게 아니래요.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왜요? 여러분들 먼지나 바람은요, 땅이 38선이 그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넘을 수 있잖아요. 선을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짓을 또 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래요. 아,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만약에 본인이 죽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겠네요.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아무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겠네요.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네요. 미안해. 근데 부탁해.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까까까까. 역시 직유법이네요.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지금의 인물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상, 그 다음에 인물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딱히 이제 거기에 배경 모유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3번 공간이 이동됐다는 거, 지금은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이동은 없고요. 그리고 갈등이 심화된 것도 없죠.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들었는데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물의 경험을 사파 있었어요? 없죠. 사파 형식으로 나열되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자, 이 소설이 되게 낯설게 느껴져 가지고요. 어렵다고 느낄까봐 출제위원이 그런 경우에는요. 줄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3번 문제가 바로 그러네요. 어머니는 자신의 뼈가루를 개풍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한다라고 했죠. 내가 또 그 짓을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오빠의 뼈가루 뿌렸던 거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이건 맞죠. 어머니는 자신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하겠죠. 올케는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해서 오빠를 공동묘지로 이장하자고 주장했다. 네, 그랬죠. 그랬는데 주장은 했지만 네,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본인의 어머니의 주장을 해서 이거는 실현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4번 올케는 오빠의 죽음을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합하는 거 반대했어요. 네, 갑자기 사랑과 전쟁으로 가고 있네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억의 먼지하고 이제 뼈가루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요. 기억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쵸. 분단의 비극에 맞서려는 의지. 아무리 3파전이 그어지고 분단이 되어 있더라도 먼지나 바람까지도 그것을 못 넘어오게, 못 건너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단의 비극에 맞서려는 의지.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선영이라는 말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조상의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에는 15번에서 16번 지금까지는 현대문학 했는데 고전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황진이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황진이는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 줄로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안에 얼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말투죠. 그러면 이것은 시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범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평시조라고 하는데요. 평시조를 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알던 양반이라든지 기생이 조선 전기에 많이 지었어요. 한번 황진이는 어떤 식으로 한번 지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기생들은요, 사랑 이야기도 많이 적었거든요. 사랑과 이별 이런 거 했는데 황진이 이 작품도 그런 거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요, 한 허리를 축 베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밤은요, 거기 뭐죠? 이렇게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밤이 이만큼 만약에 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가 만약에 그 다음날 뭐 6시까지가 밤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마치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천같이 표현해 가지고요. 반을 뚝 자른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는 춘풍. 동지는 겨울이잖아요. 춘풍 뭐예요? 봄바람이 불 때요. 이 아까 배워낸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서리서리 이제 어떠한 장소, 이불장 같은 데다가 넣어 두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어른님, 어려우면 이렇게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님이 오실 때 아까 그 넣어뒀던 동지딸에 넣어뒀던 그 밤의 일부 있죠. 그것을 다시 펼친대요. 그러면 오늘 밤이 있을 거고 동지딸에 있는 것까지 더 펼치면 어떻게 해요? 그 밤은 사랑하는 님과 더 길게 보낼 수 있겠죠. 약간 되게 시적이지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밤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이불처럼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요 시조가 나오면 요 문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볼게요. 윗글에 대해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생이었던 황진이 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저축해 놓은 그 밤을 같이 펼쳐서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다 인간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이 되겠네요. 자, 설이라고 이렇게 끝나 있으면요. 이거는 뭔가 교훈적인 내용이 경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라고 했습니다. 행랑채에 모르시면 밑에 보면 뭐예요?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라고 했네요. 그 행랑채에 세 칸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초가상간 이런 말 하시죠? 근데 세 칸이 있었대요. 행랑채 세 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수리하게 되었대요. 근데 세 칸 중에서 두 칸은요. 비가 샜대요. 누수.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 하다가 수리하지 않았대요. 못했대요. 그리고 세 칸 중에서 다른 한 칸은요.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아서 그때는 급하게 기어를 갈았대요. 그랬더니요.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라든지 충역, 기둥, 들보 이거는 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러니 돈이 많이 들었겠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요. 완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대요. 그래서 누수가 될 때 빨리빨리 고쳐주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래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패망, 뭐예요?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요.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힘들겠죠. 그니까 어떻게 해요? 고치기를 꺼리지 아니하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사도 마찬가지래요. 정치도 마찬가지래요.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은 일단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그리고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이란 말을 체험이라는 말로 바꿨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즉각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 빨리 고치고 이래라, 이런 식으로 교훈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아까 가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예요? 뉴스가 된지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수리 못했어요. 마치 잘못을 알고도 대체에 금방금방 그것을 빨리,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물떡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고요. 잘못이 있어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 아니죠.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에게 심한 해가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안 고치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고치는 거니까, 디귿은 고치는 거니까 상관이 없네요. 자, 수정해서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19번.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담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와 관련되는 속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번. 셋불도 당김에 빼다. 한마디로 뭐예요? 후다다닥 빨리 하면 좋겠죠. 나쁜 습관을 발견하면 바로 고친다. 네, 이거는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홈이 작은 농기구로 막는 것을 가래 큰 농기구로 막는 것처럼 되겠네요. 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나쁜 습관이 우연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여기 좋은 결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소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겠군. 네, 그렇죠.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요. 총 문화, 현대문화, 고전문화 이런 식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면 20번부터 25번까지는 비문학 문제이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더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졸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